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는 10개월 정부가 만에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국제 금융을 방치하기로 했지만 경제 은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예, 드디어 역사적인 날입니다.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메릴 린치는 매각됐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그때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이 됐죠. 자, 이게 이제 악몽의 시작이죠. 악몽의 시작일 때입니다. 자, 기준일 대비해서 이제 그 아까 전 타이밍부터 그러니까 그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지금 이렇게 됐죠. 이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는 약 4조를 팔았다. 외국인은 7조 가까이 팔았다. 개인 투자자는 3,900억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그 기간 동안 7조를 팔았습니다. 누적으로 37조 정도 팔았어요.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나갔죠. 자, 기관은 약 6조 7을 샀습니다. 지금 S&P는 전고점 대비 20%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보단 양반입니다. 한국 증시는 32% 떨어졌습니다. 지금 곡소리 나는 거죠, 이제. 자, 상해는 66% 떨어졌어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이때 당시에 중국 ETF를 샀어야 되는데. US 달러 인덱스는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안전자산 중에서도 특히 현금.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원달러는 지금 30% 올랐어요. 그래도 뭐 지금보다 나았죠. 위안은 계속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하는 애들한테 직격탄이에요. 중국은 이때 완전 제조 오리엔티드 된 나라였습니다. 완전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원자재는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전고점 대비. 계속 폭락하고 있다고 했죠. 아까 기사에. 금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약간 지금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겠죠. 타이밍이 이때입니다. 자, 여기 다 표시해 놓을 걸.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입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요렇게 보고 있어요. 자,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했습니다. 급락했죠. 급락한 뒤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때부터는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어떻게 뉴스가 흘러갔는지. 자, 이제 리먼 브로더스 파산 전날입니다. 전날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증시 반등 예상.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한 투자 뱅크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음날 아침에 그래 오늘 파산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워렌 버핏이도 인터뷰한 걸 보니까 리먼 브로더스가 찾아왔다고 했죠. 자기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추석 이후 증시 반등 예상. 본격적 상승세 글쎄 이 진짜 곧 다가올 재앙을 모르고 이선엽 국모닝 신한증권 연구위원은 왜 애널리스트 아무튼 계속 말해봐요. 뭐 미안한 말이니까 이건. 현 수준에서 코스피가 1500선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이 품을 달고 앉았습니다. 쇼커버링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커버링으로 상승 못해요 이 양반아. 수신권의 강력한 매수 없이도 저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계속 개미몰이 하는 겁니다. 프레임일 뿐이에요. 여러분 쇼커버링이 어떻게 상승을 시킵니까 대체. 말이 됩니까 그게? 단기 반등까지 가능해요. 근데 쇼커버링을 한다는 거는 상승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위기설 무색하다. 주식펀드 7주 만에 플러스. 위기설이 무색하답니다. 위기 직전 날이에요. 미국 모기지 업체 구제책 발표. 구제책을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으로 돌리는 거죠. 시중이기 이거 우려였네. 야, 정책 당국자가 해주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 자, 5.1% 급등했으나 리먼 브로더스 관련 쇼크와 쿼드러플 위칭데이로 인한 부담으로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때 선언 만기일이었나 봅니다. 자, 그 다음 날로 넘어가요. 이제 역사적인 날입니다. 굿바이 리먼, 굿바이 메릴 린치, 이 멸치형님들까지 빠이짜이찐 했습니다. 시장은 망가졌지만 일상은 계속된다. 이제 슬슬 사람들의 희망을 주려고 하죠. 오늘 하루 국내 증시의 급락은 충분히 예견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요. 문제는 오늘 이후다. 맞는 말이죠. 투매가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중요하겠죠. 일단 외국인 매도가 걱정된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1400선이 깨질 수도. 갑자기 또 굿모닝 신한 여기 아닌가요?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하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한국 증시의 기초 체력을 감안할 때 PBR 드립 칩니다.
1300포인트를 깨지 않을 거다라고 또 이때 당시에는 아주 형편없는 분석을 하고 있죠. 리먼 파산 이후 주목할 세 가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때 관전 포인트가 나왔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다 떨어진다, 뭐 어디를 지지한다, 어디를 올라간다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호재가 어떤 게 있고 악재가 어떤 게 있을지를 좀 분석해서 길을 내주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막 희망회로 돌리고 여러분 걱정 마세요. 1300 안 깹니다. 이런 소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AIG가 신청한 브릿지론을 받아들일 경우 오케이. 이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가 2, 3금융기관의 청산으로 확대. 이게 최악이죠. 이런 거를 예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이거 해결되면 되겠네. 약간 이런 그 관점이 아니고요. 이 나비효과, 사이드 이펙트까지 고려하는 거죠. 이와 함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로 꼽힌다. 금리 인하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뉴스가 많겠죠. 중요한 뉴스가 많습니다. 코스피가 1400선 붕괴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낙폭. 그래요. 특히 전일 뉴욕 증시가 9.11 테러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폭락했다. 예, 뭐 예상한 일이죠 이건. 정말 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뭐 구제금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희망회로를 태웠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 전날 또 상승했어요. 또 그럴 줄 알고. 좋은 뉴스가 나올 줄 알고 상승했는데 그 다음날 리먼 브로더스가 기습 파산한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4%대 급락을 보여 우리 증시도 급락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요. 외국인이 82억 원 매도, 그 개인은 243억 원. 이때 투매는 개인이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코스피 급락서 주춤 1400 회복 시도. 그래요. 이게 좀 제가 타이트한 텀으로 계속 뉴스를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데일리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매가 발생하면 어떻게 됐냐. 이거 약간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나오겠죠. 자, 급락을 해도 1400 회복을 시도한다. 자, 이거는 약간 기술적 분석이긴 한데요. 라운드 피겨에 대한 좀 사람들의 기술적 분석의 신뢰도가 높다 정도로만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낙폭이 둔화되고 있다. 예, 투매가 끝났다는 거겠죠. 당일 투매. 자, 미국발 쇼크로 급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1380선까지 후퇴했으나 이후 기관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자, 기관 매수세가 호재가 돼서 14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때 하루 천하로 볼게요. 하루 천하로 보면 이런 반등이 가능했다. 예, 단타 정도는 가능하다. 자, 환율 50원 폭등, IMF 이후 최대폭. 이때 IMF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사람들한테 충격이 왔을 겁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IMF라고 하면 학을 떼어 막 경기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매수가 가속화된다. 예, 맞는 말이죠.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이분 말 많이 들어봤죠. 예. 미국 금융시장 사태에 대한 우리 외환시장의 반응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반응은 급격한 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때 감없는 말 똑같네요. 예, 감없긴 매한가지네. 예, 참 이때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내놓을 궁리를 해야지. 과거 폭락기 살펴보니 하락세 오래가지 않고 반등. 자, 희망회로 슬슬 나와요. 투매 나올 때. 당시에도 실물보다는 심리에 따른 연동으로 주가가 급락한 모습이었다. 오늘과 같은 상황도 리먼이나 멜린치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펀더멘털 훼손보다 심리적 영향이 더 커 기술적 반등 여력이 충분히 있다. 기술적 반등이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거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술적 반등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기술적 반등, 기술적인 구간을 다 깨버립니다. ELS, ELF 손실도 눈덩이. 예, 이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라임으로 시작해서 DLF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때 뇌관이 되고 있어요. 하기엔 우리투자증권 주식 파생 운영팀장은 손실 구간 발생까지 주가가 떨어졌어도 만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성급한 조기 상환은 피해야 한다.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얘들 상품이라서 그래요. 갑자기 다 빼버리면, 이런 일 때문에 다 빼버리면 얘들 손해봅니다. 조기 상환 요건이 점점 낮아진 상품일수록 조기 상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건이 발생해도 희망회로 투성입니다. 보면 희망회로 투성이고 추가 하락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늦지 않았다. 그때 빠져도 된다. 예. 매도 피날레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라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 뉴스만 봐도 진짜 기가 차죠. 예. 기가 차죠 진짜. 뭐
뭐 막 하락세 오래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대책도 없어요. 예. 기획재정부 쪽에도.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 이때. 나라가 나서서 좀 어떻게 부양책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안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뒤까지 계속 됩니다. 자, 급락 후 반등 구간이에요. 자, 급락 후 반등입니다. 자,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 파산 이후에 개인 투자자가 1조를 넘게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1조 5천억을 팔았고요. 기관도 같이 매수하고 있어요. 자, 계속 느낄 수 있죠. 기관의 매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기적인 흐름을 대응하는 거예요. 단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은 지금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돈을 계속 기계적으로 빼는 거예요. 지금 38조를 뺐습니다. 아까 전고점 때부터. 그러니까 전고점 때부터 이때까지 하락은 외국인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S&P는 40% 떨어졌어요. 이제 한국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리먼 브로더스 파산의 진앙지죠. 쟤들이 더 타격이 클 거예요. 상해는 뭐 그저 그렇습니다. 아직. 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금도 올랐습니다. 그냥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원달러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이랑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됐죠. 전고점 대비해서 44% 오른 거예요. 위안은 계속 약간 하방 경직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가 떨어지고 있죠. 예.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원자재가 올라가 있을 리가 없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랬고요. 자, 이때입니다. 리먼 브로더스 파산이 이때 있었어요. 이때 보이시죠? 그 급등락이 엄청 심합니다. 이때 단기 스윙만 했어도 돈을 좀 벌어요. 약간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단기 스윙. 단기 스윙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하면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걸 여기서 또 캐치할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계속 알아갑니다. 이제 미친 듯이 알아가죠. 그리고 지금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밑꼬리를 달았어요.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밑꼬리를 달았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 단기 반등하죠. 우리도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10월 9일인데요. 약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공포 체념의 아시아 증시, 유럽도 금리 인하 약발이 전혀 안 먹힌다. 예, 똑같죠. 지금도 금리 인하 약발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월 농담하고 있고요. 농담할 타이밍이 아닌데 이분들이 정신 못 차리네. 자, 미, 영, 중, EU 중앙은행이 동시에 금리 인하를 했다. 똑같죠, 지금이랑. 예. 자, 이제 주가 하락을 막고 신용시장에 대한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 이때 신용 리스크가 터졌으니까 금리 인하는 굉장히 유효한 처방입니다. 이때는 그래요. 자, 이제 장중 7, 8% 떨어졌던 유럽 증시는 금리 인하 소식이 한때 반등해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 하루 종일 혼조세를 보였다. 혼조세다. 이때도 방향성이 없어요.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 단기 반등 가능성. 뭐 이 말 맞죠? 이 말 맞죠? 이재만 애널리스트입니다. 과거 경험상 현재와 같은 이격도 수준과 투매 비율 판단 시 현 시점은 반등이 가능한 지수 수준. 맞죠? 맞는 말이죠. 이때 단기 반등도 가능했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때 이런 하락이 있지만 약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 사람 말이 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멱살 잡고 흔들었겠죠. 예. 같은 이격도 하락을 감안하면 이때 이격을 보고 있어요. 이격. 이분은 이동평균선의 이격을 보는 투자자네요. 분석가네요. 투자자는 아니겠죠. 이분 투자 안 할 겁니다. 예. 제가 애널리스트를 신뢰하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주식 방송 하는 분들하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진짜 스타크래프트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누가 믿으라고. 아무튼 참고하시면 이분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자, 2020년 3월 9일에 기사를 냈습니다. 올해 코스피 1900에서 2500 반도체 5G 유망. 예, 그러네요. 예. 환율이 1400원대 육박했다. 코스피 1300선 붕괴했다. 예, 완전 안 좋은 소식만 가득하죠. 지금 코스피도 약 1300 가까이 와 있죠. 외환당국 환율 상승이 지나치다면서 달러 확보 심리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감독원도 내일부터 외환 딜러들이 위법 매매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 진화에 나섰다. 이거 환율에 약간 진정을 보이겠죠. 위기를 부추기는 해외 언론들. 자, 보면 이제 신용등급 책임자가 한국은행은 유동성 경색.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너네 달러 부족할 걸 약간 이런 얘기예요. 지급 불능 징후로 보이면 국가 신용등급을 해칠 수 있다고 평가. 이거 완전 하락을 진짜 부채질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약간 나쁘죠. 예. 이것도 나쁘죠. 보면 밖에 앉아가지고 한국 너네 망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러고 있어요. 예. 무언가 노림수가 있었겠죠. 자, 아까 단기 고점에서는 한국 사라고 합니다. 외국 언론이. 근데 이제 좀 투매 구간이 오니까 얘들이 나쁜 뉴스를 뿌리기 시작해요. 자, 이때 이제 10월 10일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비중 확대해서 시장 비중 축소. 이 보세요.
예, 이 여실히 보이죠. 이제 투매 구간에 들어오니까 얘들이 지들 팔 거 다 팔았어요. 지금 38조나 팔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시장 비중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들 다 팔고 나서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 욕이 절로 나오네. 야, 니들은 그냥 바둑들 움직이는 거지만 그 바둑돌들은 다 죽어난다 진짜. 원달러 환율이 정부 개입으로 5일 만에 하락했다. 예, 지금 약간 단기 반등 구간입니다. 지금 밑꼬리 달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밑꼬리를 달았다는 거겠죠. 단기 호재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6개월 코스피 목표치 하향 1200에서 1700포인트 예상. 예. 이거 되게 재밌어서 제가 붙여놨는데요. 예. 제가 되게 재밌어서 붙여놨는데 한번 보세요. 6개월 코스피 목표치가 하향됐어요. 1200에서 1700포인트 예상한대요. 박소연 연구원, 예, 잘 지내시나? 6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1400에서 1850을 예측했어요. 1200에서 1700을 낮췄대요. 왜 낮췄냐라고 하니까 이전에 제시한 코스피 목표 수준을 이미 이탈해서 이 정도면 거의 샤머니즘 아닌가요? 예,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같이 보이는데요. 논리가 없죠. 예,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널리스트는 믿지 마라. 예, 절대 믿지 마라. 그분들이 제안하는 데이터만 믿어라.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 그 전문화된 분석 툴도 있고 데이터 수집하는 루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요. 얼마나 고급 자료를 막 뿌려줍니까? 근데 거기 자기들의 사족을 달아가지고 방향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 연쇄 발동. 예. 사이드카. 이때 당시에 농담이 있었다죠. 증권가에서. 그 가장 잘 나가는 차가 사이드카라고. 예. 아재 개그. 자, 미국 증시 폭락 여파로 국내 증시도 대폭락을 연출하고 있다. 좋아요. 예. 사이드카 발동했다. 라는 그냥 뉴스고요. 자, 코스피가 1180선대 털썩. 야, 진짜 많이 떨어졌죠. 진짜. 제가 이때 지난번에도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던 게 저는 계속 투자해 오면서 금융위기란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페이퍼로 공부할 수밖에 없고 차트만 보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제 이때 당시 상황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진짜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저는 차트를 보면서 꿈꿔왔어요. 1100대, 1000이 깨지는 날이 올까? 1000이 깨지는 날이 오면 내 진짜 그때는 승부 본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꿈에 그리던 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설레기도 해요. 1180선대가 털썩했다. 외국인 거센 매도 공세. 자, 이제 외국인의 매도 피날레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투매를 계속 불러오겠죠. 이때도 개인 그 손절매가 계속 나오길 바랄 거예요, 신용에 대해서. 자,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공조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뒤에서 설명, 아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말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예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 또는 안 좋아질 수 있다. 제로 금리에 가까이 가면 경기가 지금 최고로 안 좋다라는 거겠죠. 최고로 안 좋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돈이 풀리기 때문에 기업에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매도 피날레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많이 털어내야겠죠. 예,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전 정말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금도 가설을 세우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족인 겁니다. 이런 걸 걸러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이니까. 뉴욕 증시는 불신으로 인해 얼어붙은 투자 심리로 사상 세 번째 대폭락을 기록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뉴스가 많습니다. 이때 계속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증권사 직원 자살. 이 기사를 제가 넣을 때도 좀 약간 울컥했는데 다시 보니까 좀 보자마자 약간 울컥하네요. 예, 고객 투자금 손실 부담. 참 좀 그러네 갑자기. 이게 숨진 유 씨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손해를 봐. 최근 1,5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1,500만 원이 뭐라고 진짜. 저는 이번에 코스피가 사이드카 걸릴 때 떨어진 금액에 비하면 참 진짜 그러네 진짜. 이게 뭐라고. 금전적 문제로 고민하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 씨는 빚 때문에 빚졌대요. 750만 원 송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부모님한테 이 정도 돈 받는 사람 많은데 아무튼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계속 이 시장을 움직여 오는 걸 보셨죠. 그러니까 뭐 리먼 브로더스니 뭐 메릴 린치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니 JP 모건이니 얘네들이 진짜 무리하게 CDO, CDS를 발행해서 부동산 노름을 해서 또 그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본을 완전 썩어 빠지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돈 다 해먹고 그 다음에 경기가 폭락시키고 자기들이 파산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리포트로 뭐 매수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하면서 돈 다 털어먹고 있었던 놈들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이분 잘못이 아니에요. 예. 이분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분이 왜 자살해야 됐죠? 진짜. 급락장에서 돋보이는 연기금 주가를 부탁해. 개소리죠. 개소리죠 진짜. 개소리. 뭐예. 연기금은 1354억 원 순매수하며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의 매수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근데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예, 연기금이 매수한 이유는 있다. 약간 요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예 하고 들어갈 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1000포인트를 깰 때까지 계속 봐야겠다라고 하잖아요. 최종 매수를 위해서. 예, 장중한테 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연기금 매수가 빠르게 유입되면 수급상 숨통을 터졌다. 자, 이것도 체크해 볼만 해요. 9% 가까이 폭락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들어와서 반등했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그때 서킷 브레이커 터졌을 때랑 똑같습니다. 저도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터질 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죠. 오버나잇. 코스피 장중 1200선 붕괴했다. 정상회담 증시 반등 이끌까. 자, 이때 호재로 나올 수 있는 게 정상회담이란 거예요. 이번 주말에 있을 21개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펀드 구성, 달러 보유 국가들의 미국 국채 매입 등을 예, 이제 달러 유동성 공급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시아 증시건 그 비달러권 나라들이 달러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외환위기 온다 이런 얘기 하고 있겠죠. 또 공포 조장론자들이 그런 말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회의가 순조롭게 협의된다면 시장 유동성이 해소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국 증시 과거 폭락장 살펴보니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자세히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약간 저는 대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분봉까지 다 파악해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돈 1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뭐 휴대폰 70만 원짜리 살 때도 그렇게 인터넷 뒤져보는데 주식은 또 그렇게 안 사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1년 남짓한 회복기 동안 주가가 무려 267% 올랐고 예. 반도체 호황,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 발표, 엔화 강세, 금리 하락,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의 공격적 매수세 유입. 이거 IMF 때 얘기입니다. IMF 때 얘기예요. 예. 이 얘기를 뭐 새겨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때 뒤에도 결과론적으로 상승했으니까요. 증권사가 4천억 규모 증시 안정 투자 펀드 조성 이런 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다. 자, 바닥권이 되면 급격하게 부정적 리포트가 속출합니다. 예, 이거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사라고 가다가 이제 이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기 직전이니까 이쯤부터는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돈 가진 놈들이 당신 주머니 털어먹는 방법이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증시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항상 여기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여기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진짜. 이때도 똑같이 움직였죠. 예, 제가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투매 발생 시 기관 투자자는 구원군 역할을 한다. 투매가 발생할 때 기관 투자자의 개입은 단기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 진짜 저때 투자하신 분들 진짜 다시 존경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더 번져서 더 큰 폭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승할 수도 있고 더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데 이 위기를 지나간 다음에 저는 미래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을 겁니다. 아, 그때 투자하셨군요. 예. 반등 고점입니다. 단기 반등을 했어요. 단기 반등을 하고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투매가 발생한 이후에 데드캣 바운스가 발생했어요. 미국 증시도 살짝 올랐습니다. 한국 증시도 좀 올랐죠. 아까 막 1100 얼마까지 갔는데 지금 1360까지 올랐어요. 데드캣 바운스인 겁니다. 기관의 투입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발생한 겁니다. 아까 그 기간부터 지금까지예요. 개인은 찔끔 샀죠. 근데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어요. 3,800억. 지금 기간이 얼마 안 깁니다. 지금 한 3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매매 동향이 이렇고요. 누적 치로는 약 3조 9천억 정도로 팔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는 뭐 약간 찌끔 반등했고요.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골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며칠 만에. 원달러 뭐 그저 그렇죠. 예, 지금 뭐 그 위안은 하방 경직성이 발생해 있습니다. 예, 원자재 계속 떨어지고요. 이런 상황이고 이때가 어떠냐면 자, 이때입니다. 자, 아까 본 게 이때고요. 지금 데드캣 바운스 발생했죠. 그 뒤에 진짜 이제부터는 지옥이 발생합니다. 지옥. 마지막 지옥인 거죠. 이때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투매가 발생합니다. 자, 이때입니다. 자, 어떤 또 희망회를 태우고 있을지 한번 보시죠. 자, 증권사 불안 탈출 안간힘. 국내 증시 침체로 여기서부터 조금 자세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니까요. 국내 증시 침체로 펀드 계좌 감소 등 예, 고객 이탈이 증가하면서 자, 기관은 증권가가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부가 밭이나 논이 다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얘들한테는 이 주식시장이 밭이에요. 밭이고 논입니다. 삶의 터전이에요. 망하면 안 되겠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자기들이 불리하지만 마진을 최소화하지만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상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막 뭐 이유를 많이 준다고 막 저축을 막 장려하고 막 그러죠. 국제 공조효가 금융시장이 진정됐다. 예, 아까 정상회담이 그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증시에는 지난 주말 선진 7개국과 13개 신흥경제 대국으로 이루어진 G20에서 긴급 회동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조만간 성과를 낼 것. 이게 단기 호재로 발생했다는 거죠. 지금 반등했잖아요. 자, 코스피 미국 증시 폭등의 장중 1350 돌파. 미증시가 폭등했대요. 자, 보세요. 이제 투매가 발생하고 변동성이 커지니까 미국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미국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도 제 채널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미국이 한국 증시를 보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반신반의했던 게 이런 겁니다. 제가 계속 케이스 스터디를 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뭐 이번에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미국의 그 크레머라는 애널리스트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 영 신빙성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자, 다우존스가 거의 11% 올랐습니다. 폭등이죠, 진짜 폭등. 이거에 이 국제 공조 효과로 단기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체크하세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도 진정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매도 피날레 직전이니까요. 예, 그렇고 S&P도 뭐 이거나야. 나스닥도 11포인트. 예.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피 연이틀 상승 사이드카 발동. 예, 상승 사이드카. 우리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폭락 사이드카, 폭락 서킷 브레이크 후에 폭등 사이드카, 폭등 서킷 브레이크 막 이렇게 터지고 있죠. 예, 코스피 시장도 올 들어 7번째 사이드카. 진짜 2008년에 진짜 힘들었겠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이에요. 현물이랑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선물 시장의 사이드카는 결국 현물의 매도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 지표로 삼는 거죠, 우리가. 금융위기 진정 국면, 코스피 급등. 예. 금융위기가 진정되는 국면이래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예,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주식시장 시황판에 빨간 꽃이 활짝 피었다.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하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 반등 후에 폭락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지금 여기서 뉴스를 봤고요, 전날에.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폭락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우크라이나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답니다. 깜짝 놀랐겠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망한다는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미노가 될까 우려가 생길 거예요, 당연히. 역발상 투자 공포를 사들여라. 예. 이거 지나고 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고점을 찍었다가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치면요. 이쯤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이쯤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쯤부터는 그런 얘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매기 때문에. 맞잖아요. 투매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불안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인식. 예.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되게 망각의 동물입니다. 어떤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악재가 발생해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살림살이가 더 괜찮아지는구나를 느껴요. 왜냐하면 it would be worst라는 미국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t would be worst라는 게 잘 뜯어보면 would be 이게 뭐뭐일 것이다. be worst. 그러니까 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나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라는 거고요. 공포를 사들여라. 자, 시가총액 비중보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비중이 작은 업종. 이거는 되게 진짜 역발상이네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걸 사는 게 유리한데.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가 많이 판 게 유리합니다. 많이 판 게 유리해요.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글로벌 그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얘 비중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한전 같은 거죠. 한전. 경기 침체 위기 부상 증시 폭락. 예, 폭락했습니다. 아까는 폭등이라더니 폭락했습니다. 지금 완전 냉온탕이죠. 진짜 온냉탕이죠. 11% 올랐다가 7% 떨어졌어요. 자, 공포심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 발동. 예, 어제는 예, 상승 사이드카더니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했어요. 이때. 진짜 제가 지금 이 뉴스를 전달드리면서 이때 상황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면 진짜 무서웠겠습니다. 사람들 진짜. 코스피 실물 위기 우려로 8% 이상 폭락. 어제는 10% 이상 올라가더니 지금 이제 하루 만에 8% 이상 폭락했어요. 금융위기가 실물 전념 징후. 이거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거 진짜 하기 좋은 말이에요. 금융위기가 이미 발생했는데 실물로 당연히 전념되겠죠. 징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예, 아무튼 뭐 환율도 폭등하고 있고. 자, 글로벌 공조나 이런 완화 액션이 그 단기적인 급등세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예, 연출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였다.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냥 불을 끄는 정도로 끝났다. 급락 급등은 기술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걸 여기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술적 분석이니 뭐니 막 투매장에서 들이대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거르세요. 예. 투매가 발생하는데 기술적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저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어요. 이거 종목입니다. 종목 지수가 아니고 자, 종목. 자 여기가 그 기술적 분석으로 지지예요. 만약에 지지. 여러분들 지지장 잘 아시죠? 기술적 분석은 다 잘 아시니까 제가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지가 생기고 자, 저항이 생기고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투매가. 여기가 지지라고 막 철떡같이 믿고 여기서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여기는 사람들한테 스탑로스가 돼 있습니다. 스탑로스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투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탑로스가 발생하면서 이게 만약에 지뢰를 건드려 버리면 반등 못하고 스탑로스가 계속 터져버립니다. 스탑로스가 터지고 그게 또 투매로 발생하고 투매가 신용 반대매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이 의미가 없어져요. 투매가 발생할 때는. 거래량 터진 밑꼬리는 신뢰성이 높다라는 걸 또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때. 드디어 매도 피날레입니다. 예. 이때 지금 며칠 만에 증시가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